에피소드 3 타이티로 떠난 증권중개사 폴 고갱. 심야살롱을 쭉 들어주신 애청자라면 에피소드 1에 등장했던 반고흐의 친구로 기억하시겠죠? 반고흐의 친구니까 반고흐처럼 가난하고 가련한 예술가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폴 고갱은 그 시작부터 죽음까지 반고흐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폴 고갱의 풀네임은 외젠 앙리 폴 고갱. 아버지는 언론인, 어머니는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집안은 정치에 발을 두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재밌는 점 하나, 당시 기준으로 정말 드물게도 정치에 뜻을 둔 것은 외할머니였습니다. 심지어 노동자의 편에서 열렬히 인권을 외쳤던, 쉽게 말하면 찐 운동가였죠. 고갱은 넉넉한 집안 덕분에 상류층의 교육을 받으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인이었던 아버지는 가족들과 떠난 여행길에서 숨을 거뒀고 외가 쪽 친척이 고위 관료로 있었던 페루로 이주합니다. 덕분에 그곳에서 고갱과 가족들은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죠. 고갱은 이 시기가 가장 행복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가의 반대파가 세력을 잡자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고 고갱의 가족들은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갱은 3년 동안 선원으로, 이후 해군으로도 복무를 했죠. 그리고 후에 파리에 정착하여 증권 중개인이 되어 11년 동안이나 근무했고 지금 기준으로는 꿈의 연봉 1억을 초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언제 그리냐고요? 바로 1882년 파리 증권시장이 붕괴하면서부터 고갱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금융인이었던 고갱의 생계도 막막해졌죠. 하지만 고갱은 그 와중에 취미였던 그림을 업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미 아이가 5인 한 가족의 가장이었는데도 말이죠. 아내는 어처구니 없는 남편의 행보에 이혼을 요구했고 그렇게 고갱은 아들 1명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마저 기숙학교에 보내면서 진짜 외톨이가 되고 말았죠. 이후 우연히 알게 된 카미유 피사로의 도움을 받아 전업 화가의 길로 들어섰고 이국적인 테마를 찾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가 여행한 곳 중에서도 타히티에서 그린 작품들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었죠. 기나긴 그의 예술 여행 동안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의 본심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고갱은 현지의 여성들, 심지어 미성년자와도 관계를 맺었고 매독과 같은 성병과 또 다른 질병들, 심지어 모르핀 중독까지 더해 끔찍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도중에 수많은 현지의 애인들도 그를 떠났죠. 종잡을 수 없는 삶을 살다 간 예술가 고갱. 더 깊은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하얀 두건을 쓴 여인들이 작품에 가득합니다. 배경은 온통 새빨갛고 황금빛 날개를 단 남성이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거나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네요. 1888년 고갱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퐁타벤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합니다. 브르타뉴 지방은 프랑스에서도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잘 간직한 독특한 지역이었죠. 고갱은 이 신비로운 곳에 머물며 새로운 예술을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화풍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작품 제목, 설교 뒤의 환상이 말해주듯 천사와 남성의 몸싸움은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대한 설교를 듣고 태어난 환상이죠. 실제 하는 인물들과 환상은 크게 구분되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화면을 가로지르는 나무가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갱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내던 인상주의와 결별하고 자신의 사유와 감정을 함께 화폭에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는 명암이나 원근도 없고 배경도 자연에서 볼 수 없는 새빨간색이죠. 오히려 실제 인물들보다 상상 속 인물들의 색채가 선명하여 결투 장면이 더욱 실감나고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고갱은 이러한 자신만의 양식을 종합주의라고 불렀고 이 작품에 스스로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아요. 반고에게 보낸 편지에서 꾸밈없이 위대하고 미신적인 단순함에 도달했다라고 스스로 일컬은 것을 보면 말이죠. 그의 말처럼 이 작품은 이성과 논리로는 존재할 수 없는 환상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꾸밈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갱은 이 작품을 그린 직후 교회에 기증하려다 마음을 바꿔 반고흐의 동생 테오가 일하던 갤러리에 작품을 위탁했습니다. 당시 고갱이 요구한 금액은 600프랑, 지금으로는 약 14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후 1891년 드루 호텔 경매에서 이 작품은 900프랑에 낙찰됩니다. 현대미술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인데 정말 저렴하네요. 이후 1925년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서 영국인 콜렉터에게 이 그림을 구매하게 되어 지금까지 소장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형상이 노랗게 표현되어 있고 아래에는 퐁타벤 지방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뒤로는 마찬가지로 노란 언덕과 울긋불긋한 초목이 보입니다. 이 작품 속 예수의 상은 아마 고갱이 머물던 퐁타벤 근처 트레말로 성당의 것이며 뒤의 풍경도 퐁타벤 마을과 생트 마그리트 언덕으로 추정됩니다. 작품을 보자마자 기존의 종교화와는 아주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보통 엄숙하고 차분한 색으로 표현했던 예수를 밝고 화사한 색과 단풍이 만개한 풍경으로 표현했죠. 예수 또한 아주 평면적으로 표현한 반면 아래에 앉아있는 여인들은 더 입체감 있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기존의 종교화처럼 매우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담담하고 경건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독특한 매력을 줍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보이지 않지만 작품 배경의 담을 넘어 여인을 쫓는 이가 보입니다. 이는 예수를 배신했던 유다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물질을 쫓는 인간들의 면모를 반영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고갱의 상징주의를 아주 잘 드러내주는 작품으로 고갱의 작품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징주의는 사실주의, 자연주의에서 강조하는 객관적인 표현, 외형을 재현하는 표현에 대한 반동으로 탄생했는데요. 기존의 사조들과는 반대로 신비로운 내용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거나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그려내는 것을 강조하는 사조입니다. 특히 고갱은 도시 문명의 기본이었던 동료 화가들과 달리 원시적이고 자연스러운 생활상에서 영감을 얻었죠. 이 작품은 특히 1888년 반고흐와 잠시 머물며 작품 생활을 한 탓인지 아주 정열적인 원색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기존 종교화의 엄숙함, 무거움, 비장함은 없지만 아주 색다른 방식으로 충실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아마도 하루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친숙하고 차분한 색으로 표현했기 때문이겠죠. 고갱은 이렇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리지 않고 그가 속한 세계에서 보고, 느끼고, 상상한 것들을 대담하고 강렬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1891년)
고갱은 타히티에서 창작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신세대 화가들에게 열대지방은 말 그대로 황금의 땅, 엘도라도처럼 인식되었는데요. 상투적인 서양 예술을 벗어나 원시적인 에너지가 역동하는 영감의 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갱의 친구였던 반고흐도 미래는 열대지방에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였죠. 작품 타히티의 여인들은 1891년 고갱이 타히티에 정착한 해 그린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예술가들의 이상향에서 그린 작품이라기엔 너무나도 시무룩해 보이네요. 사실 당시 타히티는 고갱이 꿈꾸던 신비로운 원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타히티의 왕 포말의 5세가 사망하고 식민지의 뱃길이 활짝 열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서구의 문물은 물밀듯이 밀려왔고 원주민의 문화, 종교, 사상은 벌써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갱도 이러한 상황 덕분에 타히티에 닿을 수 있었던 거죠. 타히티의 수도 파페에테에 대실망한 고갱은 타히티의 시골로 또 다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전통 가옥도 얻고 타히티의 언어를 배우며 그들의 전통 신앙에 관해서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살의 타히티 소녀 테하마나와 동거 생활도 시작했죠. 14살. 함께 살기만 했다면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고갱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모델을 잘 파악하는 방법은 모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요. 그의 행보가 지금 우리에게는 혐오스럽기까지 한데요. 심지어 당시 기준으로도 본국 프랑스에서는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폴 고갱을 비롯한 열강의 남성들은 여기는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곳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마음껏 성을 착취했죠. 이러한 고갱의 태도와는 달리 이 작품은 그와 정반대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타히티 전통 의상 파리오를 입은 여인, 오른쪽에는 서양식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왼쪽 여인의 건강한 머릿결과 피부가 전통 의상과 참 잘 어울리네요. 귀에 꽂은 꽃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반면 오른쪽 여인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가장 먼저 분홍색 서양식 드레스가 눈에 띕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불편해 보이기 때문이죠. 온몸을 꽁꽁 싸매는 이 옷은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날씨에도 여성의 몸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짝 빗어 묶은 머리칼도 보는 제가 답답해지네요. 여인의 무릎 앞에는 짜다만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만들다가 포기한 것처럼 형태도 잘 보이지 않죠. 여인의 표정은 무기력하고 우울합니다. 고갱은 이렇게 대비되는 두 여인을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면서 원시의 전통과 서구의 문명이 충돌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침울하고 무기력한 작품의 분위기가 고갱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말해주는데요. 원주민 사회에 불쑥 나타난 열강 남성이자 예술가였던 그의 모순되는 면들이 느껴져 작품을 더 오래 마주보게 합니다. 이 작품 역시 타히티의 발을 디딘 해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제목이 마리아를 경배하며인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작품 속 마리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백인 여성의 모습이 아닌 타히티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맨 앞, 빨간 전통 의상 파리오를 걸친 여성 위로 후광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찾아낼 수 있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어깨에 무동을 탄 아이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뒤에서 두 여인이 손을 모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림 속에는 온통 타히티와 열대지방의 풍경만이 가득합니다.
캔버스의 왼쪽 아래에는 타히티에서 전통적으로 신에게 바치는 과일, 파타의 일부가 보이기도 하죠. 이 시기의 고갱은 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연인이 임신 중이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캔버스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감과 독특한 상상력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도 잠시. 고갱은 이 연인을 두고 프랑스로 떠나버립니다. 이후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어 있었죠. 고갱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이 그림은 의외로 당시에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파리의 르상브르 박물관에 기증하겠다고 했는데도 거절당했죠. 지금은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마나우 투파파우. 어떤 뜻인지 짐작하시나요? 고갱은 타히티에서 그린 작품에 타히티어로 된 제목을 붙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감이 귀여운 이 제목은 해석하면 지켜보고 있는 망자의 혼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처럼 귀여운 말은 아니었네요. 섬뜩한 제목처럼 그림의 도상은 참 기묘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누운 원주민 여인 위로 보랏빛 배경이 펼쳐집니다. 침대 옆 기둥과 침대를 덮은 직물은 이국적이고 화려한 무늬로 장식되어 있네요. 그런데 왼쪽 구석에 낯선 이가 있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르고 눈을 하얗게 뜬 누군가가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죠. 제목의 투파파우는 타히티의 전설에 등장하는 유령입니다. 이 낯선 이의 정체는 망자의 혼이었던 것이죠. 들을수록 기묘한 이 작품은 고갱의 연인 테아마나가 밤 늦게 돌아온 고갱을 유령으로 착각해 겁에 질린 모습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갱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테아마나는 침대에 배를 깔고 나체로 누워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다. 한동안 나도 불안했다. 그녀의 공포가 나한테도 전해진 것이다. 그녀의 눈은 유황빛을 내쏟듯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를 나는 처음 보았다. 사실 타히티 신화의 투파파우는 이렇게 얌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크게 번쩍이는 눈과 커다란 송곳니를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과 가깝다고 하죠. 고갱이 투파파우를 익숙한 인간의 형태로 표현한 것은 이 작품이 타히티 사람이 아니라 고국 프랑스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그림을 볼 프랑스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고 와닿는 이미지를 채택한 것이죠. 그런데 소녀의 포즈가 어떤 작품을 참 닮았습니다. 네, 바로 마네의 올랭피아입니다. 고갱은 1889년 열린 전시에서 본 올랭피아에 큰 감명을 받아 모사작을 타히티로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이때 영감을 작품 속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은 완성되자마자 프랑스로 보내졌고 프랑스인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1893년 코펜하겐에서의 전시와 1894년 파리의 듀랑로엘 전시에서 드가 등 유명 인사에게 극찬을 받았죠. 게다가 예술을 위해 머나먼 섬나라까지 간 순교자라는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고갱은 높은 평가에 힘을 얻어 2,000프랑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작품은 이상하리만큼 팔리지 않았습니다. 타히티로 돌아갈 자금이 필요했던 고갱은 결국 1895년 드루 호텔 경매에서 900프랑에 내놓았으나 이 가격에도 작품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고갱은 새로운 아트 딜러 앙브로아즈 볼라르에게 새로운 가격을 책정해달라 부탁했는데 겨우 400에서 500프랑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듣게 되죠. 지금으로 따지면 10만원 선이라고 하네요. 이후 프랑스의 갤러리에서 매입한 작품은 오랜 시간이 지나 1929년
미국의 작가이자 사업가였던 앤슨 구디어에게 판매됩니다. 그리고 이후 버팔로 순수예술 아카데미로 기증하여 지금까지 소장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당시 사람들의 평가처럼 아주 매력적입니다. 은밀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달콤한 목소리로 들려줄 것만 같죠. 반면 타이티의 문화를 제대로 보여줬다기보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 연출된 것 같아 조금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엄청난 극찬과 냉혹한 평가, 매혹적인 이미지 이면의 불편함, 상반되는 감정들이 어우러져 더욱 신비롭게 다가오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래아래야. 천천히 발음해보면 참 단순하고 평화로운 소리가 납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아래아래야는 타이티어로 기쁨이라고 하는데 발음과 참 잘 맞는 뜻 같네요. 작품의 주인공은 아마 우리를 향해 앉아있는 두 여성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앞을 노니는 개 한 마리가 우리의 시선을 강탈합니다. 일단 캔버스에서 가장 가깝고 색깔도 아주 선명한 오렌지색이기 때문이죠. 개뿐만 아니라 두 여성이 앉아있는 풀밭과 뒤에 푸른 나무, 갈색으로 뻗쳐나가는 식물, 노란 모래사장과 붉은 강물, 뒤에는 타이티의 토속신, 타물의 석상과 이를 경배하는 여인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아주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어 이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주인공 같은 두 여인은 옷도 움직임도 오히려 차분해 보이네요. 환상적인 색채와 독특한 배치는 고갱이 실제 풍경을 포착했다기보다 고갱의 상상 속 세계를 묘사한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연출을 보고 자연, 사람, 신화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갱 역시 이 작품을 자신의 역작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고갱이 작품을 보여주려고 했던 프랑스인들에겐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고갱이 불쌍할 정도로 혹독한 평가를 받습니다. 1893년 파리의 듀랑루엘전에 출품한 이 작품을 두고 타이티어로 된 제목이 유치하다, 빨간 개는 뭔가요? 등등 작품의 제목부터 표현까지 골고루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을 정말 아꼈던 그는 타이티로 다시 떠나기 전에 이 그림을 되찾으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아트딜러 앙브루아즈 볼라르의 컬렉션이었던 이 작품은 1895년 열린 드로우 호텔 경매에서 판매되었고 1961년 프랑스로 귀속되어 현재 오르세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가로운 유럽 농촌의 풍경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작품의 제목 브르타뉴 풍경, 다비드의 방앗간에서 알 수 있듯 왼쪽에 물레방아가 있는 방앗간이 보입니다. 1893년 파리로 돌아온 고갱은 다음 해 자신의 타이티 여행담을 기록한 자서전 노아 노아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 여름 약 10년 전 새로운 예술을 꿈꾸며 머물렀던 브르타뉴의 퐁타벤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기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의 작품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던 시기였고 수입도 없었으며 심지어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돌아갈 집이 마땅히 없던 그에게 이곳은 그의 고향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작품 속 풍경은 평범해 보이지만 너무 어색하게 쭉 뻗은 나무에 우리의 시선이 쏠립니다. 아래에는 브르타뉴 지방의 여인들과 개 한 마리가 서 있네요. 이 나무를 기점으로 왼쪽에는 건물이, 오른쪽에는 자연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일부러 나누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고갱은 있는 그대로 혹은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기 어렵고 실제로 보여주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보여주는 낯선 구도와
자연스럽지 않은 구성이 이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죠. 퐁타벤으로 다시 돌아와 머무는 시간 동안 고갱은 16점의 작품을 작업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작품이 평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타히티에서 그려온 딱 2점만 인정받게 됩니다. 그림은 도무지 팔리지 않고 계획한 전시회도 일부 무산됐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부인 메데가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고갱에게 프랑스는 마치 끝나지 않는 불행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인지 고갱은 1895년 영원히 타히티로 떠납니다. 고갱이 프랑스에 돌아와 작업한 작품들은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타히티에서의 삶을 표현한 작품들은 높은 평가를 받았죠. 작품 신의 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저 멀리 배경으로 산과 나무, 오두막들이 펼쳐지고 한가운데 우뚝 솟은 신상이 있습니다. 주변의 원주민들은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타히티의 전통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듯 하지만 가운데 우뚝 솟은 신상은 타히티의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바섬의 불교 사찰, 보로부드르의 조각 사진을 참고해 그린 것이죠. 신상 바로 아래 나체의 세 여성은 자세가 참 독특한데요. 이 여성들이 각각 탄생, 삶,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왼쪽은 아기, 중앙은 젊은이, 마지막은 노인이나 죽은 이를 연상하게 하네요. 고갱은 타히티 시리즈를 그리며 원주민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 속 에덴 동산의 이브처럼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3명의 여인 중 가운데 여인이 이러한 모티브를 간직하고 있죠. 단단한 석상과 여인들의 모습은 종교의식의 장면을 포착한 것 같지만 이내 분홍빛 모래밭과 형형색색의 일렁이는 물 웅덩이는 이 모든 장면을 환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와 환상, 사유를 한 폭에 담아내려는 고갱의 고심이 물씬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이자 고갱의 작품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작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원어 제목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입니다. 1895년 고통스러운 프랑스의 기억을 등지고 타히티로 돌아온 고갱은 타히티의 수도 파페에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화실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첫 해에는 작품을 한 점도 그리지 않았죠. 그러다 1897년 그가 가장 사랑하던 딸 알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해 은행 거래 정지까지 받게 됩니다. 파리에서 술에 취해 발목을 다쳤던 것이 점점 심해졌고 매독도 심화되어 건강 상태도 심각했죠.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는 이 해, 고갱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제작합니다. 고갱 스스로 이 작품이 마지막 대작일 것이라 직감했죠. 세로로 약 1.4m, 가로는 3m가 넘는 캔버스를 아픈 몸으로 채우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도전이었을 겁니다. 고갱은 갓 태어난 생명부터 죽음을 기다리는 생명까지 삶과 죽음, 인생을 한 폭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동료 화가인 몽프레 앞으로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나는 12월에 죽으려고 했었다네. 그러나 죽기 전에 그동안 염두에 두었던 작품을 그리려고 마음을 먹었지. 꼬박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정열을 쏟아 작업을 했다네. 나는 복음서와 비교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철학적인 작품을 그렸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네. 작품에서 고갱의 의도를 함께 찾아볼까요? 먼저 오른쪽에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는 무표정으로 힘없이 누워있어 생기가 느껴지지 않네요. 중앙의 젊은 인물은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는 생기 없이 어두운 피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얼굴을 가리며 쪼그려 앉아있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 뒤에는 타히티 원주민들의 여신, 희나의 조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림 속에는 수많은 도상이 존재하지만 이 도상들이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지 고갱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말로 설명할 수조차 없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죠. 어둡고 거대한 자연과 우뚝 선 신의 모습, 그 안에서 태어나고 죽고 일하는 인간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우리는 무엇일까? 제목의 질문들이 말없이 떠다니는 듯 합니다. 작품은 1901년 2,500프랑에 팔렸고 1913년 노르웨이의 콜렉터에게 팔렸다가 1936년 뉴욕 마리헤리먼 갤러리에 판매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보스턴 미술관에 팔리게 되었죠. 이 작품은 마치 고갱이 남긴 유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후 고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고갱은 주거 침입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을 물기도 했으며 현지에서 또 어린 연인 베오호 그리고 베이호와 관계하며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신체의 고통 때문에 손을 댄 모르핀에 중독되고 말았고 연인들은 모두 떠납니다. 병들고 연약한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고갱은 오랜 병마와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 1903년 5월 8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에서 남태평양의 타히티까지 현란한 삶을 살았던 고갱의 작품들을 함께 돌아보셨습니다. 그만의 독특한 색채와 화풍은 지금 우리에게도 신비롭게 느껴질 만큼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의 작품 세계는 이후 피카소나 마티스 같은 우리가 모두 아는 거장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찬란한 업적 뒤에는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짙게 드리워져 있죠. 박수를 보내야 할지 야유를 보내야 할지 아직도 수많은 평가가 엇갈리는 고갱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요? 아마 한마디로는 끝내지 못할 긴 이야기들을 곱씹으며 오늘 심야살롱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